옛날 옛적 조선 숙종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시절의 일입니다. 전라도 남원 고을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장사치들은 저마다 목청껏 물건을 팔아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이자 덕망 높은 양반으로 소문난 최문석 대감의 행차였습니다. 비켜라, 최대감 날이 행차시니 모두 물러서거라. 앞장선 하인들이 호통을 쳤고 최대감은 기름진 말 위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50줄에 접어든 나이였지만 관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모습이 제법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선비였습니다. 거지나 다름없는 행색이었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당장 비키지 못할까? 하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누구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최대감의 하인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모르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 위에 최문석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만 멈춰라. 대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몽둥이를 휘두르려던 하인이 멈칫했습니다. 최문석 대감은 말에서 내렸습니다. 아니, 내렸다기보다는 굴러떨어지듯 황급히 땅으로 내려섰습니다. 관복의 깃이 흐트러지는 것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대감은 남루한 선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최문석 대감이 그 거지 같은 선비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오래간만이십니다. 대감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하지만 장터는 조용했고 사람들은 그 떨리는 목소리를 또렷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높은 양반이, 그것도 천하의 최문석 대감이 저런 거지 같은 자에게 절을 하다니요. 선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문석 대감은 선비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들었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길에서 이렇게 서 계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감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선비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최문석 대감은 그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급히 소리쳤습니다. 이분은 나의 예뻐시시다. 극진히 모셔라. 단 하나라도 신뢰가 있으면 너희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하인들이 황급히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최대감의 저택은 남원 고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사랑채만 해도 10칸이 넘었고 안채는 더욱 넓었습니다. 대감은 선비를 사랑채로 안내했습니다. 최문석 대감이 선비를 상석에 앉혔습니다. 사랑채에서 가장 높은 자리, 오직 집안의 어른이나 귀한 손님만이 앉을 수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선비는 주저없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자기 자리였다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반대로 최대감은 아랫자리에 앉았습니다. 자기 집 사랑채에서 자기가 하석에 앉은 것입니다. 하인들이 차를 내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만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편히 쉬시지요.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최대감의 말투는 더 이상 주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인이 주인을 모시는 듯한 공손함이었습니다. 선비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명화들, 서가에 가득한 책들, 비단 방석과 옥으로 만든 문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그리움일까요? 아니면 분노일까요? 최문석 대감은 선비의 그 시선을 따라가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계속해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수건으로 몇 번이고 닦아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저녁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최고급 음식들로 가득한 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상을 힐끗 보더니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최대감이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입맛에 안 맞으십니까? 다른 음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선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됐네.
단 2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 대감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안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최 대감이 황급히 따라갔습니다. 저기는 안채입니다. 제 가족들이. 선비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최문석 대감을 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최 대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선비는 안채의 가장 좋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최문석 대감 부부가 쓰던 방이었습니다. 비단 이불과 자개농, 은초대까지 갖춰진 호화로운 방이었습니다. 선비는 그 방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최문석 대감은 문 밖에 섰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기 집, 자기 방인데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최문석 대감 집의 젊은 하인 득칠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 본 그 기이한 광경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대체 저 거지 같은 선비가 누구이기에 천하의 최 대감이 저토록 떨었던 것일까요? 득칠이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살금살금 안채로 다가갔습니다. 달빛만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잠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안채의 가장 큰 방, 원래 대감 내외가 쓰던 그곳에서 희미한 촛불이 새어나왔습니다. 득칠이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남루한 선비는 비단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로 보아 깊은 잠에 빠진 듯했습니다. 한낮의 거지 행색과는 달리 잠든 그의 얼굴에는 묘한 품위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득칠이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최문석 대감이 그 선비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대감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곧게 세운 채 마치 죄인이 형벌을 기다리듯 그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크게 뜬 채였습니다. 깜빡이지도 않는 듯했습니다. 득칠이는 대감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턱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촛불에 반짝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 방에서 집주인이 저런 모습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니요. 득칠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언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발소리가 났습니다. 바스라. 방 안에 최문석 대감이 화들짝 놀라 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득칠이는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넘어지고 부딪히면서도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득칠이가 하인방으로 돌아왔을 때 다른 하인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너도 들었냐? 간밤에 대감 마님이 별채로 쫓겨났다더라. 뭐, 대감 마님이? 그 거지 선비가 안채 큰 방을 차지하니까 대감께서 마님을 내보냈다는구나. 세상에, 대체 저 양반이 누구이기에. 하인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두려움과 궁금증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득칠이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간밤에 본 그 광경을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감이 선비의 머리맡에 무릎 꿇고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아침 최문석 대감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 아니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핏발이 선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선비가 방에서 나오자 대감은 벌떡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편히 주무셨습니까? 선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당을 천천히 거닐 뿐이었습니다. 최 대감은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마치 주인과 하인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았습니다. 하인들은 멀찌감치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 뭔가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최문석 대감의 저택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문석 대감의 집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사랑채 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저 남루한 선비가 오늘은 또 무슨 일을 벌일 것인가.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원래라면 안채에서 최 대감의 아침상이 나와야 할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문석 대감이 직접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주방 아낙네들이 깜짝 놀라 허둥지둥 일어섰습니다. 대감마님, 왜 이런 국까지? 됐다. 물러서거라.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밥상을 챙겼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들을 하나하나 직접 올렸습니다. 평생 손에 쟁반 한 번 들어본 적 없는 양반이 말입니다. 아낙네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만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최 대감은 그 무거운 상을 들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습니다. 상이 기울 때마다 국물이 출렁거렸습니다. 사랑채 문 앞에서 대감이 멈춰 섰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침 진지를 가져왔습니다.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최 대감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선비는 상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옆얼굴을 비췄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는 어딘지 모를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대감이 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그릇이 덜컥거렸습니다. 선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질다. 단 4글자였습니다. 최문석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국이 짜다. 선비가 국그릇을 밀어냈습니다. 국물이 상 위로 넘쳐 흘렀습니다. 최 대감은 손수건으로 황급히 그것을 닦아냈습니다. 천하의 최문석 대감이 고을에서 가장 높은 양반이 무릎을 꿇고 엎질러진 국물을 닦고 있었던 것입니다. 송구하네. 제가 당장 다시 준비하겠네. 대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마에서 또다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선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대감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최 대감은 상을 들고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밖에서 이 광경을 몰래 지켜보던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대감께서 저렇게 밥상을 직접 들고 가시다니. 그것도 모자라 꾸중까지 듣고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인들 사이로, 노비들 사이로, 마을 사람들 사이로 최문석 대감의 집에 이상한 손님이 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거지 같은 행색의 선비인데 대감이 그를 극진히 모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아니, 모시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주인을 섬기듯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대체 저 선비가 누구이기에? 대감께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나? 아니면 대감의 은인인가?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2사람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에 앉아있는 선비와 부엌에서 다시 밥상을 차리고 있는 최문석 대감만이. 그들 사이에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왜 이런 기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최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밥을 다시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물을 조금 덜 붓고 국은 간을 약하게 맞췄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작정인가?
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지만 그는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최문석 대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가을 햇살은 따뜻했지만 최 대감의 등줄기에는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남원구울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조정에서 암행어사가 출두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언제 누가 올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이번 어사는 탐관오리들을 색출하라는 임금의 특명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최문석 대감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평소 청렴한 양반으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뇌물을 받고 세금을 착복하고 백성들을 수탈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교묘하게 숨겨왔을 뿐이었습니다. 사랑채에 앉아있던 선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사가 온다지? 최 대감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아직 확실하지는. 선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네가 쌓은 공덕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디어 판가름 나겠구만. 최문석 대감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선비의 그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날 어사에게 고발하실 작정인가? 대감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만약 자신의 비리가 드러나면, 아니 그보다 더 큰 비밀이 밝혀지면 목숨뿐 아니라 삼족이 멸할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 대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걱정 말게. 아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네. 그 아직은이라는 말이 최문석 대감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어사 출두에 대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최문석 대감은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붓과 벼루 그리고 백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사를 맞이할 충문을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붓을 쥔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겨우 한 글자를 쓰는데 그마저도 삐뚤삐뚤했습니다. 최문석 대감은 그를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 이름 석자 정도는 겨우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없이 연습해서 외운 것에 불과했습니다. 책을 읽을 줄도 글을 지을 줄도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이 사실을 숨겨왔습니다. 똑똑한 서기를 곁에 두고 그가 대신 쓴 글을 자기 것인 양 행세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병을 핑계로 직접 글 쓰는 것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암행어사 앞에서는 직접 써야 했습니다. 대감은 종이를 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백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글자도 제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선비가 들어왔습니다. 최 대감이 화들짝 놀라 종이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비는 그 서툰 글씨를 온통 먹으로 범벅이 된 종이를 다 보았습니다. 선비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아직도 그 모양인가. 단 6글자였지만 그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멸과 비웃음, 그리고 묘한 슬픔까지. 최문석 대감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선비가 최문석 대감의 손에서 붓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먹을 찍어 단숨에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일필이지였습니다. 유려한 필체로 쓰인 충문은 그야말로 명문이었습니다. 어사를 환영하는 뜻과 함께 고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이 격조 높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최 대감은 그 글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완벽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걸려도 쓸 수 없는 글이었습니다. 선비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외워둘게. 어사 앞에서 마치 자네가 쓴 것처럼 낭독해야 할 테니.
최문석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그 글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그것을 외웠습니다. 글자는 몰라도 소리로는 외울 수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여전히 머리는 나쁘구나.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대감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 후 암행어사 박상진이 남원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출두패를 던지며 나타난 어사는 30 중반의 준수한 선비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고 말투는 간결했습니다. 최문석 대감은 온갖 예를 갖춰 어사를 맞이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충문을 낭독했습니다. 선비가 써준 그 글을 외운 대로 읊었습니다. 어사 박상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글이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대감께서는 학식이 높다고 들었소. 과거는 어느 과목으로 급제하셨소? 최문석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이 문과로 몇 년도였소? 숙종 6년. 대감의 대답이 점점 어눌해졌습니다. 미리 준비한 답이었지만 어사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시관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사 박상진의 눈매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최문석 대감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풍 뒤에서 희미한 헛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흠.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상원. 대감. 최문석 대감이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맞습니다. 시관은 김상원 대감이셨습니다. 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시제는 무엇이었소? 또다시 침묵. 그리고 병풍 뒤에서 나직한 속삭임. 천하의 돈은 공평함에, 천하의 돈은 공평함에 있다. 그것이 시제였습니다. 어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답은 맞는데 뭔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듣고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박상진 어사는 슬쩍 병풍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어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데 밤이 깊었습니다. 최문석 대감이 사랑채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떠나 주십시오. 대감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원하시는 재물은 다 드리겠습니다. 은자 1000냥이라도, 아니 2000냥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선비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물은 필요 없네. 그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대체 무엇을? 선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가 최문석 대감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30해의 묵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자리일 뿐이네. 최 대감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다음 날 선비는 최문석 대감의 서재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가득한 서가. 하지만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책들이었습니다. 선비는 서가 맨 위쪽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논어였습니다. 책을 펼치자 그 사이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노비 문서였습니다. 선비가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개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30해 전 이씨 가문의 노비였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문석 대감이 황급히 달려와 그 문서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건. 하지만 선비가 손을 들어 올리는 바람에 대감의 손이 선비의 손목을 스쳤습니다.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비의 손등에 화상 흉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흉터였습니다. 30해는 좋게 된 것 같았습니다.
최문석 대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그 흉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하나, 개똥아. 그 한마디에 최 대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흘 후 어사 박상진이 다시 최문석 대감을 불렀습니다. 대감,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대감께서 20년 전 조정에 올린 상소문이 있다고 들었소. 탐관오리를 탄핵한 명문이라던데. 최 대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상소문을 다시 한번 써주시겠소? 제가 어사로서 참고하고 싶소이다. 그것이 혹시 못 쓰시겠소? 어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대감께서 쓰신 것이 아니었소? 최문석 대감은 붓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종이를 앞에 두고 그는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랑채 문이 열렸습니다. 남루한 선비가 들어왔습니다. 제 벗이 손을 다쳤습니다. 제가 대신 쓰겠습니다. 어사 박상진이 선비를 쳐다보았습니다. 남루한 행색에 놀랐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붓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상소문을 써내려갔습니다. 어사는 그 글을 보다가 얼어붙었습니다. 필체였습니다. 20년 전 조정에 올라온 그 상소문의 필체와 똑같았습니다. 이 필체는 어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대감, 이분은 누구시오? 최문석 대감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한유라고 합니다. 어사가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한유, 설마 그 이씨 가문의... 예, 그 이씨 가문입니다. 어사 박상진은 옛 기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30해 전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신왕국의 혼란 속에서 남원의 이씨 가문이 몰락했습니다. 반역의 누명을 쓰고 집안이 풍비박산났습니다. 당시 이씨 가문의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도련님 이한이었습니다. 총명하고 학식이 높아 장래가 촉망받던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개똥이라는 노비가 있었습니다. 난리통의 집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였습니다. 개똥이는 기절한 도련님을 발견했습니다. 도련님은 불에 댄 상처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개똥이는 그때 선택을 했습니다. 도련님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누더기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도련님의 비단옷을 입었습니다. 도련님의 신분 증명 문서를 가지고 도련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최씨 성을 쓰다가 나중에 이씨 가문과는 무관한 양반 행세를 했습니다. 30해 동안 그는 최문석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교묘하게 과거 급제 기록을 위조하고 뇌물로 관직을 샀습니다. 반면 진짜 이한유는 기억을 잃은 채 떠돌았습니다. 얼굴에 화상을 입어 알아보는 이도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야 기억이 돌아왔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습니다. 어사는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덮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사 박상진이 최문석 대감을 불렀습니다. 아니, 개똥이를 불렀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소. 어사가 종이와 붓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이름을 써보시오. 최문석이라는 이름을. 개똥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한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면 본명이라도 좋네. 개똥이 석자라도 써보게. 개똥이는 붓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습니다. 30해 동안 남의 이름으로 살았지만 정작 자기 이름조차 쓸 줄 몰랐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관리들과 백성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천하의 최문석 대감이 자기 이름도 못 쓰다니.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개똥이는 붓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개똥이입니다. 이씨 가문의 노비였습니다. 군중들이 술렁였습니다. 도련님의 신분을 훔쳤습니다. 30해 동안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개똥이는 이한유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련님. 제발. 제발. 그는 오열했습니다. 30해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한유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슬픔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사 박상진은 개똥이를 포박하라 명했습니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그를 묶었습니다. 화려한 관복이 벗겨졌습니다. 그 밑에는 초라한 속옷만 남았습니다. 어사가 이한유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를 어찌하시겠소? 신분 도용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요. 게다가 탐관오리 행위까지 한 자이니 삼족을 멸해도 모자랄 죄이니요. 군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한유가 무엇이라 대답할까? 30해를 기다린 복수를 이제 완성할 것인가? 하지만 이한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어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죽이면 끝입니다. 그것은 너무 쉬운 벌입니다. 이한유가 개똥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자는 평생 훔친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평생은 자기 본래 이름으로 살게 하십시오. 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이다. 며칠 후 조정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개똥이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노비 신분으로 환원되었습니다. 그가 쌓아온 부와 명예, 가족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반면 이한유의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씨 가문의 억울함도 풀렸습니다. 어사 박상진이 이한유에게 말했습니다. 집안의 재산을 돌려받으시오. 그리고 과거에 응시하시오. 당신의 학식이라면 장원급제도 어렵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이한유는 미소를 지으며 거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그러시오? 저는 이미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이 밝혀진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개똥이는 다시 노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는 남원 고을 장터로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저게 최문석 대감이었던 자라네. 노비 주제에 양반 행세를 했다니. 천벌을 받은 거야. 개똥이는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한때 수백 명을 거느리던 그가 이제는 동양 그릇을 들고 다녔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개똥이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30해 동안 누렸던 영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자신의 죄를 온몸으로 느끼며 속죄해야 했습니다. 이한유는 남원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어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려오?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갈까 합니다. 이씨 가문의 재산을 돌려받지 않으시겠소? 이한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러운 욕망으로 얼룩진 것은 싫습니다. 저는 그저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는 보찜 하나만 메고 길을 나섰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떳떳했습니다. 진정한 양반은 옷이나 재산이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가짐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한유는 걸어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의 등을 비췄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쌓은 탑은 반드시 무너진다고 말입니다. 개똥이는 30해 동안 거짓으로 살았고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 이한유는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진실과 떳떳함을 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